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죽은 남편의 세 번째 기일이 밝아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무뎌질 법도 한데 남편의 빈자리는 해가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제 일상을 파고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벽에 난 균열처럼 처음에는 실금에 불과했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넓고 깊게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역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심장이 서늘한 쇠붙이라도 올려놓은 듯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식탁에 홀로 앉아 끓여놓은 미역국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제 미역국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밥을 싹싹 비운 뒤 당신 미역국 한 그릇이면 세상 시름이 다 녹는다며 제 어깨를 두드려주곤 했었죠. 그 따뜻했던 손길이, 구수했던 목소리가 오늘따라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납골당에 가져갈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하얀 국화 한 다발, 작고 반질반질한 사과 두 알, 그리고 그가 잠들기 전 늘 반주로 즐기던 소주 한 병.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2층에서 아들 내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준비 다 하셨어요? 저희가 다 챙기려고 했는데 먼저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은시은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감쌌습니다. 아들 임재철 역시 평소와는 다르게 서둘러 제 옆에 와서 제가 든 장바구니를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아버지 뵈러 가시는 길인데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어머니, 오늘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한테 다 맡기세요. 아들 내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 뒤 혼자 남은 제가 외로울 거라며 이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집이 다시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지는 것 같아 고맙고 든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과한 친절 속에서 저는 어딘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너무 달아서 오히려 혀끝이 아려오는 사탕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기일, 슬픔을 나누고 조용히 추모해야 할 이 아침에 아들 내외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어머니, 차 대기시켜놨어요. 어서 가시죠. 아들은 제 등을 떠밀 듯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검은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은이는 조수석에 앉아 연신 뒤를 돌아보며 제 상태를 살폈고 재철이는 능숙하게 운전대를 잡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았던 이 동네. 모든 골목, 모든 가게에 우리의 추억이 배어 있었죠. 어머님, 피곤해 보이시는데 눈 좀 붙이세요.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시은이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젯밤 남편 생각에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 탓인지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무거운 잠기운이 스르르 몰려왔어요. 저는 아들 내외의 낮은 대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저는 차 안이 아닌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메밀밭.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참 좋아했던 곳이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메밀꽃이 파도처럼 넘실거렸습니다. 현실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바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제게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제 남편 이명수였습니다. 여보. 저는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꿈속에서 만난 남편은 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오늘의 그는 잔뜩 겁에 질린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 대신 제 두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혜순아,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당신 기일이잖아요. 당신 보러 가는 길인데. 아니야. 제발 오지 마. 당장 집으로 돌아가. 그놈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놈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저는 순간적으로 알아차릴 수 없었어요. 누가요? 누가 뭘 꾸민다는 말이에요? 여보, 제발 제대로 말해줘요. 시간이 없어. 그냥 내 말 들어. 제발, 혜순아. 내가 당신 지켜줄게.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 남편은 제발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하며 저를 애타게 밀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라져가는 남편을 붙잡으려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고 외치는 제 목소리가 메밀밭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감각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저는 차 안이었고 백미러를 통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며느리 시은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심장은 방금 막 100m 달리기를 마친 사람처럼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악몽이라도 꾸셨어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아니,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꿈속 남편의 절박한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생전에도 가끔 예지몽을 꾸곤 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꿈자리가 사납다며 계약을 미룬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 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돌아가. 당장 돌아가.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미 도심을 빠져나와 납골당으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10분 안에 납골당에 도착할 겁니다. 안 돼. 남편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어.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강렬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무슨 핑계를 대야 이 의심 많은 며느리와 아들을 속이고 차를 돌릴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의 연기력을 모두 끌어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아이고 하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운전하던 아들 재철이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배가 갑자기 끊어질 듯이 아프구나. 저는 최대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애썼습니다. 제 연기는 제법 실감 났는지 아들 내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배가요? 아침에 뭐 잘못 드신 거라도 있으세요? 시은이가 걱정스럽다는 듯 물었지만 그 목소리 톤은 평소보다 한 옥타브 정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당혹감이 더 커 보였어요. 모르겠다. 갑자기 속이 뒤틀리면서. 아이고, 허리도 못 펴겠네. 저는 신음소리를 더욱 크게 내며 뒷좌석에 완전히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참으셨다가 납골당 들렀다가 바로 병원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힌 의심의 씨앗에 확신이라는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아픈 어미를 눈앞에 두고도 병원이 아닌 납골당을 먼저 가자고. 그들에게는 제 건강보다 오늘 납골당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꿈이
그 절박했던 경고가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안 되겠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당장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약이라도 먹어야지. 이대로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다. 저는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습니다. 제 절박한 연기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짧은 순간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무언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노골적인 실망감과 짜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집으로 가요. 제가 빨리 몰게요. 제철이는 결국 포기했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왔던 길을 되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쓰러져 신음하는 척하며 가늘게 뜬 눈으로 앞 좌석의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프다는 사실은 이미 잊어버린 듯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의 공기는 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쥔 채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 저놈들이 정말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어. 대체 뭘 꾸미고 있었던 걸까? 이제부터 내가 당신이 지켜준 내 인생을 걸고 그 비밀을 밝혀내고 말겠어. 제 인생을 건 위험한 연극의 막은 그렇게 예고 없이 올랐습니다. 남편의 길, 저는 남편의 무덤 대신 제 집이라는 호랑이 굴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춰 서자 저는 마지막까지 연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고 나 죽네 하는 소리를 내며 아들의 어깨에 온몸을 기댔어요. 제철이는 마지못해 저를 부축했고 며느리 시은이는 뒤에서 제 허리를 받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길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 대신 귀찮은 짐을 옮기는 듯한 기계적인 감촉만이 느껴졌지요. 어머니, 방에 가서 좀 누워 계세요. 제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시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철이의 부축을 받아 1층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몸을 눕히자마자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아픈 사람처럼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괜찮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보거라. 나는 약 먹고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게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발소리가 거실 쪽으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안 되겠어. 이래서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저는 까치발을 하고 침실을 빠져나와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남편의 옛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서재는 거의 창고처럼 변해버렸어요. 아들 내외는 아버지의 유품이 가득한 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제게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서재의 낡은 책상, 남편의 손때가 묻은 그 자리에 앉아 저는 책상 맨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바닥을 드러내자 그곳에 남편이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계약이나 대화는 늘 녹음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죠. 저는 그 녹음기를 꺼내 들고 서재 문을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어요. 저는 녹음기의 전원을 켜고 마이크가 거실을 향하도록 문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TV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던 그들의 대화가
광고가 시작되자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거의 다 됐는데. 하필이면 오늘 배가 아프고 난리야. 사람 속 터지게. 짜증이 가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 내던 상냥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와는 180도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오늘 납골당만 무사히 다녀왔으면 내일 병원 가서 바로 서류 뗄 수 있었는데.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아들의 목소리 역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무 초조해하지 마.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이잖아. 어차피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루 차이인데 뭐. 내일 의사소견서 받아서 바로 진행하면 돼. 당신 김 원장한테는 확실하게 얘기해 둔 거 맞지? 그럼.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질문 몇 개 하고 바로 중증 치매 소견서 써주기로 했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치매 소견서.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꿈속 경고가 제 불길한 예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법적으로 제 권리를 모두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금치산자.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렇게 저를 무력하게 만든 뒤 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던 것이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게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웃는 얼굴 뒤에 이토록 무서운 칼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해, 이예순. 저 악마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 저들보다 더 독해져야만 해.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갑자기 왜 저러신데?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모르겠어. 그냥 노인네라 어디가 고장났겠지. 근데 당신, 어머님 금고 열쇠는 확실히 챙겨둔 거 맞아? 지난번에 당신이 인감도장 복사해 올 때 열쇠도 본 떠났어야 했는데. 걱정 마. 열쇠는 필요 없어. 어차피 내일 법무사 만나서 금치산자 신청서 내면 우리가 후견인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금고 열 수 있어. 인감도장도 새로 만들면 그만이고. 괜히 열쇠 훔치다 걸리면 일만 복잡해져. 하긴 그래. 그럼 집문서랑 땅문서는? 그거 다 금고 안에 있는 거 확실하지? 그럼.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다 그 안에 넣어두셨어. 그것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한국 뜨는 거지. 한국을 뜬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제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해외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처박아 둔 채로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혜순아, 내가 당신 지켜줄게. 꿈속에서 그가 외쳤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있군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것을 잃고 버려졌을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2층으로 올라간 듯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가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무언가 다른 단서라도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양복, 손때 묻은 책들, 빛바랜 사진들. 그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지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할 것을 예감이라도 했던 걸까요? 상자들을 거의 다 뒤졌을 무렵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평생 아끼던 몽블랑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의 환갑 선물로 사준 것이었죠. 만년필을 꺼내 드는데 케이스 안쪽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케이스 안감을 드러내자 그곳에 아주 작은 열쇠 하나와 곱게 접힌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힘있고 정갈한 글씨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혜순에게. 만약 내가 없는데 당신이 위태롭다면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의 심장을 열어보시오. 부디 언제나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지키시오. 사랑하오. 당신의 남편 이명수가. 쪽지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제게 이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물을, 마지막 열쇠를 이렇게 남겨두고 떠난 것이었어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쇠의 감촉이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거실 한쪽 벽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낡은 괴종시계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남편이 혼수로 해왔던 유일한 물건이었죠. 독일제라는 그 시계는 지난 40여 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매시 정각이면 둔탁하고도 정겨운 종소리를 울리며 우리 가족의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 시계 아래서 키를 재기도 했고 명절에는 시계 앞에 둘러앉아 가족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시계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작은 열쇠를 손에 꼭 쥔 채 안방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들 내외는 2층에 있는지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맨발로 소리 없이 거실로 나가 괴종시계 앞에 섰습니다. 제 키보다 훌쩍 큰 짙은 갈색의 나무 시계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계바늘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쪽지의 말대로 시계의 심장을 열어야 했습니다. 시계의 심장이라면 아마도 시계추가 매달려 있는 아랫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시계의 아랫부분에는 작은 문이 달려 있었고 그 문에는 낡고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남긴 열쇠를 구멍에 꽂아 넣었습니다. 마치 제자리인 것처럼 열쇠는 부드럽게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살짝 힘을 주어 돌리자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 안쪽으로는 좌우로 흔들리는 금빛 시계추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추 뒤 시계의 가장 깊숙한 안쪽 벽면에 무언가 덧대어진 것처럼 보이는 작은 널빤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살짝 흔들리는 것이 비밀 공간의 문처럼 보였어요. 손톱을 틈새에 넣어 조심스럽게 당기자 널빤지가 삐걱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던 작은 회계장부 한 권과 검은색 USB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대는 것을 느끼며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계 문을 다시 닫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서재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책상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저는 먼저 낡은 회계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부의 시작은 아들 내외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시은이가 제게 효도한다며 사왔던 고가의 한약, 유명 브랜드의 옷, 값비싼 화장품들. 그 모든 것의 구입 날짜와 금액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이 몰래 발급받아 추적했던 며느리의 카드 명세서 사본이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게 선물을 사주기 며칠 전 똑같은 물건을 남편의 카드로 먼저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선물을 건네며 어머니, 이거 제가 제 돈으로 사온 거예요 라고 생색을 낸 뒤 제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가거나 제 카드를 빌려 그 금액만큼을 다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의 돈으로 산 물건을 제게 선물하고 제 돈으로 그 카드값을 메꾸는 교묘한 돌려막기 수법으로 저를 속여왔던 것이지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가 막힌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아들 재철이가 사업에 실패했다며 제게 빌려갔던 돈, 손주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시은이가 타갔던 돈. 그 모든 돈의 행방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드나들던 불법 노름장의 주소와 그곳에서 아들이 잃은 돈의 액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돈은 사업 자금이나 손주 학원비로 쓰인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아들의 노름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던 겁니다.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왜 제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장부의 마지막 장에 그 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순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심할까.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저놈들을 막아보겠지만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그때는 이 장부가 내 아내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이 모든 더러운 진실을 가슴에 품고 끙끙 앓았던 것입니다. 저는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들 내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눈물을 닦고 검은색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USB 안에는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서재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녹음한 파일인 듯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잖아. 아버지가 아시면 우리 가만 안 두실 거야.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그리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당신 엄마 재산 우리가 안 챙기면 사기꾼 같은 남들이 와서 다 채간다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야. 당신 저번에 빌린 노름 빚은 다 갚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지금 길바닥에 나앉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며느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노름 빚이라는 약점을 틀어쥔 채 아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저러다 치매라도 오시면 큰일인데.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해라며 치매 계획을 암시하거나 당신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큰일을 못해. 이런 굳은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며 아들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계획에 동참시켰습니다. 모든 녹음 파일을 듣고 난 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며느리 은시은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빚에 발목이 잡혀 아내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미를 배신하는 일에 동조한 패륜아였으니까요. 저는 장부와 USB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저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 무기를 들고 이제 저 악마들과의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벅찬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장부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박영감. 남편의 오랜 바둑 친구.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이 전화를 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남편의 친구분께 이런 추악한 집안사를 드러내도 괜찮은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부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마치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포기하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박영철 선생님 댁 맞습니까?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이명수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예순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목소리의 주인공은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사모님. 저입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음성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잠시 뵙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제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가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영철 영감님, 아니 이제부터는 박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편하겠네요. 박 영감님은 제게 아들 내외가 눈치채지 못할 만한 안전한 장소를 물었고 저는 집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남편이 남긴 장부와 USB를 가방 깊숙이 숨겨 넣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박 영감님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인자하면서도 어딘가 형형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 뵙고 3년 만이었지만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이 밤중에?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장부와 USB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이틀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기일 아침에 꾸었던 꿈 이야기부터 아들 내외의 대화를 녹음한 것, 그리고 괴종시계 속에서 남편의 비밀 장부를 발견한 것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 영감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박 영감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그는 이내 결심했다는 듯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용수 그 친구가 가기 전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네. 남편이요? 그렇습니다. 암이 이미 온몸에 퍼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을 때였지요. 그 친구, 자기 죽음은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혼자 남을 사모님이 걱정되어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박 영감님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이 노름에 빠진 것도, 며느리가 교활하게 집안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도요. 하지만 사모님께 상처를 줄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소가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떠난 뒤에 사모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를 대신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이 장부와 USB의 존재에 대해서도 제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사모님이 이걸 찾아내 제게 연락을 해온다면 그때는 정말 위급한 상황일 테니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 도우라고 말입니다. 제 남편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오직 저 하나만을 걱정하고 저를 지키기 위한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깊은 사랑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 영감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모님,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용수와의 약속을,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명예를 걸고 사모님을 돕겠습니다. 저놈들, 반드시 자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만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퇴한 형사의 단단한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섣불리 저놈들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저들이 우리 계획을 눈치채고 해외로 도주해버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이 스스로의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 영감님은 자신의 오랜 형사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 내외의 심리를 역이용할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저놈들의 목표는 사모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획에 기꺼이 동참해주는 척해야 합니다. 사모님께서 지금부터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제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만 합니다. 사모님의 연기가 완벽할수록 저놈들은 더욱 방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드러내게 될 겁니다. 박 영감님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치밀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어수룩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 노모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가짜 진단서를 떼려는 그 순간을 우리의 결정적인 반격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아주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 의사와의 모든 대화와 진료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사와 아들 내외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용기가 채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과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박 영감님과 헤어져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나 이제 약해지지 않을게요. 당신이 내게 남겨준 용기를 가지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게요. 그리고 당신이 지켜준 내 남은 인생, 아주 멋지게 살아내고 말게요. 아침이 되어 1층으로 내려가자 아들 내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밤새 괜찮으셨어요? 배는 좀 어떠세요?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너희가 누구더라?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아주 짧은 순간 기쁨과 안도감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서늘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확인한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끝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일은 결국 이 어미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박 영감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 과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오른 아주 치밀하고 냉정한 연기자였습니다. 제 유일한 관객은 2층에 사는 저의 아들과 며느리였고 이 연극의 성공에 제 모든 것이 달려 있었지요. 박 영감님의 조언대로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기 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괴종시계 속에 잠들어 있던 남편의 장부를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첫 번째 연기는 물건 숨기기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보던 돋보기 안경을 일부러 냉장고 김치통 옆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안경을 찾아다녔죠. 아이고, 내 안경. 내 돋보기 안경이 어디 갔지? 어제 분명히 여기 뒀는데. 소파 쿠션을 뒤지고 텔레비전 선반을 살피며 허둥대는 제 모습을 보고 2층에서 내려온 며느리 시은이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시은이는 마치 자기가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집안을 어슬렁거리다 냉장고 문을 열고는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어머니, 안경이 왜 여기에 있어요? 김치통 옆에다 두시면 어떡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천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이상하다. 나는 냉장고에 넣은 기억이 없는데. 제 연기의 시은이는 아들 재철이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아들 재철이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인 용수라고 부르기도 했고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묻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냄비에 국을 올려놓은 채로 깜빡 잠이 든 척하기도 했어요. 집안의 연기가 자욱해지고 나서야 부엌으로 내려온 아들 내외는 기겁을 하며 창문을 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집 다 태워먹을 뻔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재철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저 겁에 질린 아이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 연기가 완벽할수록 아들 내외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을 내던 그들이 이제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거나 제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어른이나 부모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자신들이 조종하고 통제해야 할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늙은 아이일 뿐이었죠. 어머니, 이제 위험해서 혼자 외출하시면 안 돼요. 꼭 저희랑 같이 나가셔야 해요. 어머니, 돈 관리는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자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들은 제 모든 일상을 통제하려 들었고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순순히 그들의 말을 따르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자신들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온 힘없는 노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드디어 그들이 계획했던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은이가 평소보다 더 살가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용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어머님처럼 기억력 안 좋으신 분들을 전문으로 보시는 분이래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내가 무슨 병이 있다고 병원을 가. 나 안 갈란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검사만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재철이까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서는 것처럼 한참을 칭얼대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 내외의 차를 타고 그들이 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박 영감님이 전해주신 초소형 녹음기를 옷 안쪽에 단단히 부착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브로치처럼 보이는 최신형 장비였죠. 병원은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아주 크고 화려한 신경정신과 의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지 김 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와는 이미 안면이 있는 듯 아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더군요.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아드님과 따님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서자 김 원장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나시나요? 박 영감님은 제게 이런 질문을 받을 경우 일부러 틀리되 아주 엉뚱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너무 티 나는 거짓말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요. 글쎄요. 15일쯤 되었나? 그날은 28일이었습니다. 제 대답에 김 원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님,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단어를 불러드릴 테니 잘 기억했다가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자, 하늘, 기차, 연필, 강아지, 사과. 저는 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물었어요. 어머님, 아까 제가 불러드린 단어 기억나세요? 단어? 무슨 단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 천진하게 되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아들 내외를 보며 보셨죠? 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오고 갔습니다. 저는 박 영감님이 알려준 대로 질문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껴가거나 엉뚱한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는 방식으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고 김 원장과 아들 내외는 제가 심각한 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김 원장은 저를 밖으로 내보낸 뒤 아들 내외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제 옷에 달린 녹음기는 진료실 안의 모든 대화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많이 심각한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증 단계로 보입니다. 기억력 감퇴는 물론이고 판단력과 시공간 파악 능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법적인 후견인 지정이 가능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제가 소견서를 그렇게 써드릴 겁니다.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재산 관리 능력이 전무하다고 명시해 드리죠. 이 소견서만 있으면 법원에 제출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사례는 약속대로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거래가 오고 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소견서가 담긴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이제 다 끝났다는 듯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일부러 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신이 나서 자기들끼리 제잘거렸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네. 내일 바로 법무사 만나서 서류 접수하자. 그래. 집이랑 땅은 최대한 빨리 처분해야 해. 내가 아는 부동산 업자한테 금매로 넘기면 금방 현금화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에 대한 행복한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마음껏 기뻐해라. 너희가 지금 꾸고 있는 그 달콤한 꿈이 얼마나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게 될지 아직은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 그날 밤 저는 박 영감님을 몰래 만나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들은 박 영감님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놈들 의사까지 매수해서 이런 짓을 벌이다니. 천벌을 받을 놈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끼를 더 확실하게 던져야 합니다. 사모님께서 먼저 재산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너희가 고생할까봐 미리 정리해주고 싶다는 식으로요. 저놈들은 사모님이 완전히 자기들 손에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더욱 대담하게 나올 겁니다. 박 영감님의 말대로 저는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더 오락가락하기 전에 내 재산을 미리 너희에게 다 물려줘야겠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밥을 먹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요즘 내 정신이 아니야. 이러다 큰일이라도 치르기 전에 집이랑 땅이랑 내 이름으로 된 건 전부 너희한테 넘겨주려고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제 파격적인 제안에 아들 내외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감출 수 없는 희색을 띠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겠어요? 재철이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아들, 내 며느리인데 내가 누굴 믿겠니? 저는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탐욕에 마지막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아는 법무사라는 사람,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하거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직접 도장을 찍어주마. 그래야 뒷말이 없지. 이제 모든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여우굴에 들어간 호랑이는 이제 여우들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이전보다 훨씬 더 살갑게 굴었어요. 마치 대단한 상이라도 받게 될 아이들처럼 그들의 얼굴에서는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불편할까봐 발소리마저 조심하며 걸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식탁을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식적인 친절 뒤에 숨겨진 검은 탐욕을 저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재철이가 상기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법무사님이랑 통화했어요. 마침 내일 저녁에 시간이 괜찮다고 하시네요. 공증인도 함께 모시고 저희 집으로 직접 오시겠대요. 그래, 잘 됐구나. 그럼 내일 저녁에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하자.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비장한 마음이 들었지만요. 그럼 어머니, 내일 저녁에는 우리 가족끼리 마지막으로 성대한 만찬을 하는 게 어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잡채, 제가 솜씨 한번 제대로 부려볼게요. 며느리 시은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그 만찬이 누구를 위한 최후의 만찬이 될지는 저 가련한 것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그래, 좋지. 그럼 내일 보자꾸나. 저는 그들의 계획에 순순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영감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며 모든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사모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약속된 시간에 저희 쪽 변호사님과 증인들이 사모님 댁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곧바로 집 안으로 진입할 겁니다. 증인들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모님의 여동생 내외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직접 보는 앞에서 저놈들의 죄를 밝히는 것이 저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될 테니까요. 박 영감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나뿐인 제 여동생. 제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하지만 이 진실의 순간에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거실에 설치할 카메라와 녹음기입니다. 제 후배가 오늘 밤 아드님 내외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들어가 설치를 마칠 겁니다. 거실 벽에 걸린 용수 형님 대형 사진 액자 뒤에 숨길 거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남편의 사진 뒤라. 참으로 기가 막힌 위치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승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심판하는 듯한 상징적인 장치가 될 테니까요. 사모님,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마음은 이미 강철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집안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제게 잘 보이고 싶었는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일부러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거나 깜빡 잠이 드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약속대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자 점잖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법무사, 다른 한 명은 공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물론 그들은 아들 내외가 섭외한 돈으로 매수된 가짜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짜 법무사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기름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그의 위선에 치를 떨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며느리가 차린 진수성찬과 함께 법무사가 가져온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올려졌습니다. 자, 그럼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죠. 제가 서류는 미리 다 준비해 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예금 및 유가증권 양도 계약서, 그리고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눈앞에 바짝 갖다 대고 한참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이게 다 뭐라 쓰여 있는 게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는구나. 아, 그건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시기만 하면 돼요. 재철이가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아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래, 너희가 고생이 많다. 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다 함께 술 한잔 하자꾸나. 저는 제 잔을 채우고 아들 내외와 법무사, 공증인에게도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잔을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저는 계획했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너희에게 다 주고 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게냐? 제 질문에 시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호텔급이래요. 거기서 다른 친구분들이랑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요양원? 네. 매일 의사 선생님이 건강도 체크해 주시고 심심하지 않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대요. 어머니한테는 천국 같은 곳일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 집은 저희가 팔아서 그 돈으로 어머님 요양원 비용도 내고 저희 이민 갈 준비도 좀 하려고요. 제철이가 술 기운을 빌려 드디어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민? 너희 이민 가려고? 네, 어머니. 사실 캐나다에 작은 사업체를 하나 인수하기로 했어요. 한국은 너무 경쟁이 심해서 살기 힘들잖아요. 어머니 재산 정리되는 대로 저희는 바로 떠날 생각이에요. 그들은 이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정신 나간 노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마치 성공한 사업가의 미래 계획처럼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저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낼 것인지, 집과 땅을 얼마에 팔 것인지, 캐나다에 가서는 얼마나 호화롭게 살 것인지.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이 거실의 공기를 역겹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술과 탐욕에 취한 저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자백이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의 연기를 마치는 마지막 한마디를 아주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래, 계획이 아주 훌륭하구나. 정말 대단한 효자, 효분압셨네. 제가 마시던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탁 하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술과 탐욕에 취해 왁자지껄하던 모든 소음이 마치 시간을 멈추는 주문이라도 들은 듯 그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구부정하게 굽혔던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늘 힘없고 흐릿했던 눈빛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기 시작했지요. 제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하지만 단단한 변화. 그 미묘한 차이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짐승 같은 직감을 가진 며느리 시은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희색 가득한 미소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뭐지? 뭔가 잘못됐다 하는 당혹감과 의심이 짙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제철이는 여전히 술기운이 남았는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을 관찰하듯 뜯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늙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얼음 조각처럼 거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편하냐고? 아니, 아주 편안하단다. 내 평생 이렇게 정신이 맑고 깨끗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야. 저는 먼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가짜 법무사와 공증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분은 오늘 아주 좋은 구경을 하러 오셨더군요. 늙은 어미의 재산을 아들놈이 합법적으로 가로채는 아주 흥미진진한 구경 말입니다. 오늘 일당은 두둑하게 받기로 하셨습니까? 제 말에 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이고 제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쁜 며느리 시은이. 나를 위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줘서 정말 고맙구나. 공기도 좋고 시설도 호텔급이라고 했지. 아마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치워도 너희가 나를 위해 쓸 돈은 그 중에 가장 값싼 방 한 칸 값이겠지. 안 그러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예요. 시은이가 마른 침을 삼키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 임재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하나뿐인 아들 재철아. 내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신해 이 집과 내 아비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땅을 팔아치우고 이 어미를 요양원에 처박아 둔 다음 그 돈으로 캐나다에 가서 호의호식하며 살겠다고. 저는 그들이 방금 전까지 떠들어대던 말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의조렸습니다. 제 입에서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이 막힘없이 흘러나오자 재철이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재철이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작하려던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벽 한가운데에 걸려있는 남편의 커다란 사진 액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도 저놈들의 가증스러운 목소리 똑똑히 다 들었지?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아?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저 악마 같은 것들이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했단 말이야. 제 돌발 행동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액자를 노려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지. 꿈속에서 나를 찾아와 제발 돌아가라고 애원했었지. 오늘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야. 저 악마 같은 자식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당신도 저 위에서 똑똑히 지켜봐. 그러고는 저는 탁자 위에 있던 작은 리모컨을 들어 액자를 향해 버튼을 하나 눌렀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윙하는 작은 기계음과 함께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담겨있던 액자 사진이 갑자기 스르르 위로 올라가더니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시커먼 소형 카메라 렌즈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깜빡. 작지만 선명한 빨간 녹화 불빛이 그들의 경악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카메라. 시은이의 입에서 거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카메라다. 너희가 오늘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너희가 짓거린 모든 망발과 그 추악한 표정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녹화되고 있었단 소리다. 어때, 기분이? 이제 좀 술이 깨니?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두의 시선이 그 문으로 향했어요. 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에서 제 여동생 내외와 박 영감님, 그리고 처음 보는 중후한 인상의 진짜 변호사가 차갑고 무거운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모부가 왜 여기에? 재철이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파 의자에서 바닥으로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은이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안방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마치 궁지에 몰린 쥐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짜 변호사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들 내외가 준비했던 가짜 서류들을 경멸적이라는 듯이 손끝으로 집어 한쪽으로 밀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다른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임재철 씨, 은시은 씨. 당신들이 방금 이예순 여사님께 서명하라고 내밀었던 이 서류들,
모두 효력이 없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공증인 법무사라고 데려온 이 두 분은 사기 공모 혐의로 변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아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가짜 법무사와 공증인은 사색이 되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당신들이 진짜로 서명하게 될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의 제목을 본 시은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상속 재산 포기 및 부양 의무 소멸에 관한 각서라고 아주 선명한 활자로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는 각서의 한 구절을 아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임재철과 은시은은 금일부로 이예순 여사님에 대한 모든 상속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시은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저라는 것을 깨닫고 이성을 잃은 채 저를 향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우리를 속였어.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하지만 그녀가 제게 손끝 하나 대기 전에 산처럼 버티고 섰던 박 영감님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십 년간 흉악범들을 다뤄온 은퇴한 형사의 눈빛은 웬만한 조폭 두목보다 더 살벌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에 시은이는 기가 질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신성한 어머님께 손을 대려 하나. 이 폐륜만도 못한 것.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완벽하게 속았다는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갑자기 곁에 있던 제철이의 머리채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능한 놈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당신이 노른 빚만 안 졌어도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당신 같은 멍청이랑 결혼한 내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궁지에 몰리자 뱀 같은 며느리는 자신의 모든 죄를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제철이는 아내의 손길에 힘없이 흔들리며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여동생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언니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무서웠어. 혼자서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뎠어. 그때였습니다. 딩동하는 현관 벨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현관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 영감님이 미리 연락을 해둔 것이었죠.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존속 상대 협박 및 재산 강탈 미수 혐의로 임재철, 은시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마치 그들 인생에 막이 내리는 소리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제철이가 저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엄마. 하지만 저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제게는 너무나도 역겹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의 죽음을 방관하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했던 악마일 뿐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모두 연행해 간 뒤 집안에는 마치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듯한 공허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실핏줄이 다 끊어진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현실이 아닌 끔찍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식어버린 음식들이 차려진 테이블,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술잔, 그리고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마치 고생 많았소, 내 아내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 와락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여동생이 제 옆으로 다가와 차갑게 식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동생의 온기가 전해지자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동생의 어깨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을 내 손으로 낳고 기른 아들을 내 손으로 경찰에 넘겨야 했던 어미의 비통함, 남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처절한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박 영감님과 변호사는 그런 저를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깊은 침묵이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 제게는 더 큰 힘이 되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감정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다가와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확보한 영상과 녹음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어머님께서는 피해자 신분으로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놈들에게 합당한 죄를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음 날부터 제게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경찰서로 불려가 담당 형사 앞에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딱지가 앉은 상처를 억지로 다시 헤집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남편의 기일에 꾸었던 꿈 이야기부터 아들 내외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기 위해 벌였던 교묘한 연기들, 매수된 의사와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의 끔찍한 자백까지. 저는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제 진술을 모두 받아 적은 젊은 형사는 존경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제출한 남편의 비밀 장부와 USB를 검토하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증거를 남겨두셨을 줄은. 아마 하늘에서도 어머님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또다시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이 모두 압수수색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그들은 남편 명의로 여러 개의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보험 수익자를 자신들로 지정해 두었던 겁니다. 남편의 죽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들에게는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였지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죽음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 시은이가 남편의 약을 지었던 동네 약국의 CCTV를 확보한 것입니다. 박 영감님과 변호사의 입회하에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은이는 약사에게 남편의 처방전을 내밀며 아주 교활하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요즘 통 입맛이 없으셔서 약도 잘 못 삼키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약은 너무 커서 자꾸 목에 걸린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것만 빼고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대신 기력 회복에 좋은 영양제 같은 거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녀가 빼달라고 요구한 약은 남편의 암 통증을 조절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진통제였습니다.
암 말기 환자에게 진통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일부러 그 약을 빼고 효과도 없는 영양제로 바꿔치기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약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짓밟고 고통 속에서 서서히 생명의 불을 꺼뜨리려는 악마와도 같은 소행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온몸이 석상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사는 아들 내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존속 중상해라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여 그들을 기소했습니다. 길고 긴 수사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법정에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변호사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그들의 만행을 증언하는 것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증인석에 서기로 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몇 달 만에 본 그들은 구치소 생활에 완전히 망가져 제가 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반성의 기미 대신 저를 향한 원망과 도끼만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검사는 결정적인 증거로 마지막 만찬이 담긴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범죄 계획을 신나게 떠들어대는 모습이 생생하게 상영되자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시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 연기를 시작했고 재철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남편이 남긴 치밀한 증거들과 그들의 자백 영상 앞에서 모든 변론은 무력했습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 시은이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 많은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재산을 가로챈 전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그들의 범죄는 폐륜을 넘어선 상습 사기 조직의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법정에 나가 모든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은시은, 임재철은 부모의 자애와 신뢰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나아가 존속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우리 사회로부터 아주 오랜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은시은에게 징역 25년을, 피고인 임재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시은이는 억울해요. 이건 음모예요. 라고 악을 쓰며 발버둥 쳤고 재철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들의 몸을 제압하여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재철이는 저를 향해 엄마, 엄마 하고 외쳤지만 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묵묵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들 내외를 태운 호송차가
교도소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고 긴 징역살이.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 세상의 법이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자식을 지옥에 보낸 것 같은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홀로 와인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이 지독한 현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언론의 떠들썩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며 사그라들었지만 저는 페류나들을 고발한 비정한 어머니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단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 집을, 이 동네를, 저를 올가매는 모든 과거의 흔적들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데는 꼬박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는 일은 제 인생의 역사를 한 페이지씩 찢어내는 것처럼 아픈 작업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금이 간 채 놓여있는 괴종시계를 볼 때마다 저를 지켜준 남편의 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시계가 알려주었던 시간 속에 담긴 아들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첫 걸음마를 떼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던 소파, 며느리가 처음으로 제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던 식탁. 그 모든 공간이 이제는 배신과 상처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던 날.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안녕, 나의 젊은 날. 안녕, 나의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안녕, 나의 아팠던 모든 날들아. 저는 이 집을 팔고 남은 돈과 남편이 남겨준 모든 유산을 합쳐 제 남은 인생을 걸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용순 장학재단의 설립이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잇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무작정 남쪽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오롯이 저 자신으로 다시 살고 싶었어요. 파도 소리가 바로 창문 아래서 들려오는 작고 하얀 2층 집을 구해 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잠에서 깼고, 낮에는 재단 설립을 위한 서류 작업에 몰두했으며,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자 제 마음의 상처도 파도에 씻겨나가듯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재단 설립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서울과 제 시골집을 오가며 재단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주셨고, 제 여동생 내외는 재단의 초기 자본금을 보태주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재단의 법률적인 모든 문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처리해 주었죠.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실 생각만 했을 텐데요. 박 영감님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편하자고 남겨진 돈이 아니에요. 남편의 목숨값이자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의 기회인걸요. 그러니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가 없지요.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용순 장학재단은 마침내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재단의 첫 사업으로 법조인이 꿈이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망설이는 전국의 대학생 10명을 선발하여 졸업할 때까지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보며 늘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수백 통의 지원서가 날아왔고 저는 박 영감님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 아이들의 간절한 사연들을 읽었습니다. 한자 한자 눌러 쓴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가난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면서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뜨거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춘들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 앞에서 제 아들 내외의 뒤틀린 탐욕이 더욱 초라하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장학생 선발 심사가 있던 날, 저는 최종 후보로 올라온 한 여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읽다 말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억울한 사기 사건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검사가 되어 저의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용순 장학재단이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평생 그 뜻을 받들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의 글에서 과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무력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어쩌면 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10명의 첫 장학생들이 선발되었고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제 집 마당에서 아주 작고 소박한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아이들이 제 앞에 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의 뒤에는 너희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내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내 남편이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껏 비상하거라. 그날 이후 제게는 10명의 새로운 아들딸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가끔은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며 그들의 든든한 바닷가 할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아들 제철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번이나 편지가 왔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뜯어보지 않고 모두 돌려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학생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제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가 조금은 희석되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날 밤 혼자서 조용히 아들의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놀랍게도 변명이나 원망 대신 담담한 참회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이곳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부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그가 교도소에서 그린 그림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우리 세 가족이 함께 바다로 놀러 갔을 때의 풍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와 남편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림 속 우리의 행복했던 미소를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향한 미움의 무게를 아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또다시 몇 번의 계절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제 삶은 바다처럼 어떤 날은 잔잔하게, 어떤 날은 거친 파도가 치며 흘러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제 삶의 돛을 단단히 붙잡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용순 장학재단은 어느새 10주년을 맞이했고 그동안 저희 재단을 거쳐간 수십 명의 아이들은 이제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를 총장님이라는 거창한 호칭 대신 바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명절이면 제 시골집을 찾아와 왁자지껄하게 마당을 채우며 제 외로움을 덜어주었고 제가 가꾼 텃밭의 채소들을 뽑아가며 김치를 담가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 핏줄로 맺어진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때로는 더 깊고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편의 15주기를 맞아 저는 아주 오랜만에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가 더 많아진 박 영감님이 손수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사모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용수 그 친구가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라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영감님 덕분에. 제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다 사모님이 잘 이겨내신 덕분이지요. 용수가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납골당에 도착하여 저는 익숙하게 남편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조금도 낡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유리창을 닫고 미리 준비해 온 하얀 국화와 그가 좋아하던 소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잘 지내고 있죠? 나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보면 깜짝 놀랄 만큼요. 우리 재단이 벌써 10주년이 됐어요. 우리가 처음 후원했던 그 꼬맹이들이 이제는 검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돼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답니다. 당신이 이걸 봤어야 하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앨범에는 그동안 재단을 거쳐간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주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검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아이예요. 작년에 드디어 검사로 임관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아주 악질 사기꾼들을 소탕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던 그 아이.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돼서 시골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 진료 봉사를 하고 있어요. 다들 당신 아들, 딸들이에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자란 아이들이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철이 말이에요. 그 아이 몇 년 전에 가석방으로 먼저 출소했어요. 당신도 알고 있죠? 출소 후에 나를 찾아왔더군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데 나는 끝내 용서한다는 말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 지금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복지관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조용히 살고 있대요. 평생 자기가 지은 죄를 갚으며 살겠다고. 그걸로 된 거겠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남편에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또다시 거짓말처럼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래, 그걸로 되었다. 이제 그만 그 아이도 놓아주어라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 그건 단순히 내 목숨이나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 없이도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날,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다 왔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게요. 사랑해요, 내 남편. 저는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박 영감님이 제 편안해진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와인 잔을 기울이며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위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꼭 저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눈빛 같았어요. 죽은 남편이 내 인생을 구해주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었지만 결국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무한 평화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통해 얻게 된 충만한 평화였습니다. 저는 그 평화 속에서 제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 하늘의 별이 된 남편이, 그리고 제가 키워낸 수많은 별들이 제 앞길을 언제나 환하게 비춰줄 테니까요.